So let me introduce you. Moon Kyung-won is here, and then the architect Yoo Hyun-jun, and Jung Hwan-gi, the director of Gwangju Horanggasi Art Residency. We are very pleased to have all of you today. This is the first public event after the opening ceremony of Minds Rising Spirits Unit. And we know that today's participants have made great efforts to also celebrate with the artist her work in Gwangju. We greatly appreciate that even despite the challenges, there can be a gathering of this kind with an artist, an intimate and safe way of sharing artistic work. This makes us feel extremely fortunate, and we thank you really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being there today. And already the carpet project, Moon Kyung-won, has been inaugurated by John Kwan-soo Lim. We had a tea ceremony when we were present in Guam in February, and this is another iteration initiating the artist's work. So welcome everybody. When we were doing our site visits before the pandemic broke out, we had a chance to spend some time with Moon. And since our exhibition pursuit is very much also trying to defy categories, we were really inspired to meet somebody like herself that looks into utopias that are, between human, animal, non-human, plant intelligences, that is beyond certain binary forms of understanding our world, how she relates to emotional and urban intelligence herself. And we were really enamored by her research and by her network of thinkers that she co-thinks with. And it's a delight to be able to host this event, co-host this event virtually and physically with you, with our agency. So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here.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장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작품의 완성의 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따가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큐레이터께서 잠깐 해주시겠지만 감히 외지인으로서 어떤 광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광주의 역사라든지 아픔이나 어떤 상처, 기억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업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각의 어떤 시대 정신이나 여러 가지 역사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감히 경험해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광주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서 있나, 어떤 시점에 있나, 그리고 예술이 과연 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한 자리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이 프라미스 파크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는 개념을 빌려온 일종의 연대 플랫폼으로서 제안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만나면서 지금 어떤 이 안에 광주의 정보나 기록이나 내용을 넣기보다는 이 여정을 통해서 펼쳐진 저의 어떤 인식의 장이기도 한데요. 이 프라미스 파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공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지향했던 어떤 이상의 향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이 공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가 있는 지점을 생각해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이런 어떤 모임의 장소 같은 일종의 제안의 관념적 공원이에요. 작가님을 초대한 기획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전시 전체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 전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가 리서치를 하고 작가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되게 많은 지점에서 작가님이 이전 동안 해오셨던 프로젝트들이 이 전시의 주제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번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장 지향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어떤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이미지화하거나
소재화해서 소비시키는 것을 가장 지향하겠다라는 게 전시 전반의 목표였었고요. 그런 안에서 이제 작가님의 작업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이 기획을 하면서 일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티켓 없이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 전체가 이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만이라도 뭔가 이 일전시실을 모두에게, 시민들 모두에게 열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면 안에서도 그러니까 작가님이 제안하시는 이 공원이라는 프로젝트가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공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인식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시 전반을 돌아봤을 때 되게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직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뭔가 어떤 되게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더 나은 인류 사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늘 많이 착각을 하지만 사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은 어떤 시스템들 안에서 되게 정제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타고났던 그런 본능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머리로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느낌상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타고나는 어떤 감각 중에 되게 확장된 감각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들을 다시 돌아보고 다음에 그런 능력을 다시 깨워내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전시 내용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사건들을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얼마나 인류 사회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지금 프로미스 파크라는 이 프로젝트는 너무 타당하게 이제 이 공간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느꼈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자고 한다면 작가님께서 이제 카펫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카펫에는 이제 어떤 패턴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카펫은 어떤 이렇게 직조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이 카펫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카펫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이 프로젝트 안에는 다양한 형식의 예술 방법들로 진행을 해왔었어요. 비디오 아카이브도 하고 또 드로잉도 하고 책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카펫을 하면서는 그 주목했던 부분이 패턴과 직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종의 반복적인 것을 패턴이라고 많이 인식하는데 제가 제안한 패턴은 사실은 반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펼쳐진 오토마티즘 같은 드로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의식의 어떤 드로잉의 과정은 사실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소를 경험하고 또 만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현된 직관적인 표현들이죠. 거대한 시점에서 보면 우리 인류사에서 우리가 늘 반복하고 점철된 오류들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런 충돌들 이런 과정이 결국은 큰 의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의 과정을 그래서 반복과 어떤 그 방식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직조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직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건, 하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마치 의식과 생각이 그 시실과 날실처럼 짜여지면서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라는 것이 직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의 과정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 직조이고
하나의 단선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X, Y, Z에 마치 여러 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의식의 입체적인 과정을 직조라는 행위로 은유해서 보여주고 싶고 담아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패턴과 직조의 과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프라미스 파크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안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생각은 결국 이런 과정의 경험이나 내용을 시각화하고 결과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은유적 풍경, 은유적 장소, 그리고 이런 공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빌려와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이런 연대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여있는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성, 또 미래의 어떤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패널이랑 여러 가지 디스커션 이거를 구성하면서 이런 의미나 이런 시각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작업의 이야기는 해드리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이 공공이라는 의미를 또 건축가나 또 실제 어떤 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시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경원 작가의 이 컨셉에 대해서 이제 옛날부터 들었는데 카펫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야, 답을 찾았구나 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펫은 사실 우리가 어느 문화권에나 다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거가 사실 유목민족들의 카펫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을 다른 나의 공간으로 점유할 때 내 공간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펫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카펫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몽골 사람들도 카펫은 다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공간의 영역을 딱 보여주는 가장 초기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카펫을 짜는 과정도 보면은 실을 엮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차원인 거죠. 1차원의 실을 시간을 들여서 쫙 짜면은 2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카펫인데, 그걸 만들 때 문화권마다 다 다른 패턴들이 나오기는 해요. 페르시아 카펫 문양이 다르고 우리나라 돗자리의 카펫의 문양이 다르죠. 거기서 패턴에 따라서 이 문화의 캐릭터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가장 베이직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은 면이다. 그리고 바닥에다 까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 카펫으로 표현했다는 거가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간화 시키는 작업들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저런 그림들을 보면은 벽에 주로 걸려 있잖아요. 저거는 일단 벽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최초의 건축물이라는 게 göbekli tepe인데, 그거는 옛날에 신전 건축 초기 단계인데 이제 동그랗게 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된 공간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벽을 세우는 건데, 벽이 없으면 그림을 걸 수가 없잖아요. 벽화도 그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아무것도 못 만든 시절에는 알타미라 동굴에 가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벽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건축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벽에 관한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고, 더 발달하면 천정까지 만들 수 있으면 천정화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벽에 놓여진 그림과 이런 카펫과 천장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은 사실은 제일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바닥에 그려진 그림인 것 같아요. 카펫. 왜냐면 내 몸하고 닿기도 하고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천정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천정화는 내 몸하고 실제적으로 닿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경원 작가가 카펫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했을 때 답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펫이 또 하나 매력적인 거는 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게 훌륭한 거는 벽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 강남의 도산공원 보고 제발 좀 벽 좀 담을 없애라고 맨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무리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담장을 세우고 문을 만드는 순간 그거는 사실 공원이 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그 벽을 통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이 카펫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구경만 했으면 저는 사실 별로 감동을 안 받았을 텐데, 누구든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이 공간 안에 우리는 다 하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가 이 카펫 바깥에서 서가지고 이거를 구경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그림이에요, 그냥. 근데 신발을 벗고 인게이지를 하는 순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냉면집에 갔을 때 별로 안 친한 사업 거래처하고는 밖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신발 벗고 안에 방에 들어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발을 벗고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훨씬 더 이 관계성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카펫이. 그래서 이미 이거 자체가 이분의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있는 것들이 이게 패턴으로 이제 상징화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알타미라 동굴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언어가 발달하지 않고 문자가 없던 시절에 내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특히나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를 건축 공간이 벽에 선정화해 그려서 그 공간에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에게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보이지 않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매니플레이션을 하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화 시켜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경원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난 설명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 패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신발 벗고 한번 딱 들어오게 하는 순간 그냥 모든 걸 다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더 큰 힘은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같이 느끼게 한다는 게 또 다른 힘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을 때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장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관계성인 거잖아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각각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논의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시점부터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관계를 곧 이제 연대를 시작하는 어떤 단계의 시작이라고 본다면은, 정환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양림동에서 지금 이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작업들을 하시기도 하고, 사실은 그 양림동이라는 그 광주의 한 지역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 안에서 되게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그리고 근대화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로 이제 저희는 이제 광주에 있고, 이제 광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보는 차원에서 이제 정원기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쭉 설명을 듣고, 저는 제일 이제 그 한 건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카펫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것은 전지적 관점에서 이 카펫을 바라보는 것은 시실과 날실의 하나의 불분명한 패턴이잖아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양림동은 원래 양림동은 1947년에 양림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기 전에는 부동방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방면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명왕에서 오는 거거든요. 부동명왕은 이제 불교의 밀교에서 오는 것이고, 8개 방위 중에 센터를 맡고 있는 부동명왕이에요. 이곳은 예전부터 종교적인 굉장히 관점이 많았던 곳이 양림동이다라고 하는 그곳에 갑자기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상징인 일제한거 하는 그런 배후 노력들과 많은 교육과 그리고 3.1 운동부터 그런 민주화 운동의 근간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정말 우습지 않나요? 공간은 하나의 공간인데, 하나는 불교적인 것, 하나는 기독교적인 것,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구제하러 왔던, 그러니까 이제 서사평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는 본인이 2살 때 버려지게 된, 2살 때 버려지는데 31살 때 선교사로 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은 버려졌던 여아들, 그러니까 버려졌던 여아들을 13명의 양녀와 1명의 양자를 둔, 그리고 70명의 버려진, 그때 이름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70명의 과부 버려진 여자들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보살피고, 그리고 나환자들을 보살피고, 그러한 과정을 보면 본인이 그 과정 하나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득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 공간에 가서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제 광주가 5.18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한 것에 갇혀 있기도 해요. 모두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전후 5.18 전후에 하나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트라우마의 모두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벗어날만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광주의 역사, 일신방직의 역사, 그런 지점도 이야기했었던 건 너무도 놀라웠고,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그런 미얀마와 태국에 대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그곳에 같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한 가지 잠깐 별도의 말씀을 드리면, 임진왜란 때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임진왜란 때 이제 호남만 남았죠. 이순신 장군 바다에 있었고, 호남에 남았을 권율 장군이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 목사에. 대부분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광주에 사는 사람들조차 5.18 이전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너무 강한 트라우마인 거예요. 5.18이라고 하는 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근데 갇혀 있을 때 그때 의주에 있는, 의주면 북한이잖아요. 의주에 있는 왕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하려고 할 때 한 명의 그러니까 자원자를 뽑게 되죠. 거기에서 17살의 정충신이 나오죠. 정충신이 그 일본군을 뚫고 의주까지 가요. 근데 그 정충신이 이양복의 양자가 되면서 나중에 정충신 장군이 되는데, 그분의 호가 금남군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금남로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해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해군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그 최초의 시초 역시도 그 곳에 있는 정지 장군이라고 하는 광주의 인물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역사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그 트라우마 안에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 비엔날레 전체 주제나 이번 작품이나 저에게는 그런 개인의 트라우마기도 하고 우리 광주의 트라우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점을 다 다루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놀라웠던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카펫에서 카펫이 시실과 날실로 엮여져서 직조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 실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작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5.18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이제 모두가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사실은 예술가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냥 과연 우리 역사에는 그 사건밖에 없는가?가 아니라 그거를 계속 다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예술가로서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해갈 때 필요한 어떤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작가님의 작업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장소성을 가진 이 카페 뒤에 앉아있지만 여기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엮여서 직조가 돼 있고, 그리고 하나의 땅 위에는 되게 여러 가지 시간이 겹쳐져 있다는 거를 또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원기 대표님께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근대화 시작해서 5.18까지 사실은 어떤 땅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그 시간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그 아래에 정말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광주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제가 이제 유영준 건축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공간 안에서 그런 시간성들이 녹아 있는 어떤 우리의 도시 풍경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장소들 안에서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인식이 그런 형태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그 친구 외국 건축가죠. 그 친구는 종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종로의 간판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판은 항상 정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신없는 거니까 빨리 단순화 시켜야 되고. 근데
똑같은 걸로 제가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너무 멋있고 네온사인도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쓰레기 같다. 네온사인 좀 정리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이게 같은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두 개의 도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홍콩에 가면 네온사인 열나 멋있다 생각하는데 종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 네온사인 간판을 정보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장식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나는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종로에 가면 너무 정보가 오버로드 되는 거고 뭐 태국에 가면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식으로 조명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저는 모든 공간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연산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 본인마다의 해석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훨씬 광주 스토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늘 되게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광주에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보는 거하고 저같이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보는 건 완전히 얘기가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공간은 항상 그렇게 퍼스널 퍼셉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인포텍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근데 그 시점으로 보면은 현대 사회의 공간은 사실은 투 레이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피지컬 스페이스가 주는 정보가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 스페이스가 주는 정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문경원 작가의 카페 뒤에 앉아서 얘기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핸드폰을 열면은 핸드폰에 본인이 깔려있는 앱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 사이버 공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접하는 인포메이션도 다르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은 사실은 아는 지식만큼 혹은 내가 지금 습득하는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정보는 오프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도 있다.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이 가상 공간에서의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제가 건축에서 맨날 얘기하면 뭐 권력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자리 배치 여기 보면은 이미 4명이 제일 권력자인 거죠. 여러분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여러분 양반들이 하고 앉아. 이거 자체에서 이미 약간 권력의 하이라키가 딱 생기는데 똑같은 현상이 인포메이션 안에서도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어느 웹사이트를 가는지에 대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그거를 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사회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오버랩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엔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보의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상태인 거고 그거를 그 사람의 퍼스널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 가능하고 하다는 거죠. 쏙쏙 와닿는 어떤 정보라든지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고 이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듣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 처음에 앞단에 이것은 제가 무슨 광주의 역사나 어떤 정보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담론들의 리서치의 결과를 마치 지시적으로 넣은 카펫이 절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전제를 처음에 드렸던 이유도 그러한 지점인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제가 말했던 프로젝트 인프라미스 파크의 프로젝트를 광주에 펼쳐 놓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열어놓는 순간 실제 지금 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처음 알았다고 하는 그런 지점들 뭐 또 저도 이 광주에 여러분보다는 작품 제작을 하는 과정에 동안 조금 리서치하면서 그 이전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근대사의 표면적인 어떤 광주의 스토리가 아닌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이라고 하고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프라미스 파크를 광주에 펼친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실제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광주의 이야기인 거지 이 안에 이게 물론 제가 뭐 위성 지도도 보고 그것을 패턴화하기 위해서 옛날 고지도도 찾아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방직의 역사라는 것도 제가 패턴과 직조에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리서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굉장히 재밌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제일 처음 중요한 산업이 방직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그 방직 산업을 통해서 처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근대화의 과정, 산업사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처음 생겼던 게 광주의 종현방적이라는 데고 그것이 오늘날 일신방직의 전신이었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여기 어딘가에 녹여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제시어로서 관람자들한테 가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게 아니죠. 그 역사라는 것도 저희가 큰 시각은 알고 있지만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말해주신 아까 그런 인포 아키텍 같은 정보가 아닌 우리들이 직관이나 우리들의 감성이나 인식으로 만나는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 그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 미래의 또 한편에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예술가들은 좀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로맨티스트인 것 같기는 해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되게 보람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경은 작가님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보는 기사는 사실은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댓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 댓글이 한 10개 정도 달려있고 어떤 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댓글이 3,000개쯤 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는 댓글을 많이 올리게끔 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의 막 자극을 해가지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라는 그런 장을 펼치는 그런 직관성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오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예술가는 답을 제시하거나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작품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예술일까?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댓글 얘기를 하신 지점에서 이제 어떤 이해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앞단에도 뭐 이게 소재주의로 끝나거나 어떤 작품이 정보를 과도하게 전달한다든지 우리에게 이것을 봐라 하는 순간 저는 사실은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술이 애매모호한 것 같고 굉장히 열려있고 추상적인 것 같고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그 나름의 그 만든 작가의 시대 정신과 자기의 미의식과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분명 녹아있을 때 전달되는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믿거든요. 각각 이제 다른 이제 분야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신 이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댓글을 달게 하는 그런 기사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도 되게 이렇게 각자의 경험 안에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면에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하거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또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제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뇌의 작용이라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 말고 다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카페트 위에서 만나서 저희가 서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교감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관계를 지금 저는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는 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덧붙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면은 네,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고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요새 이제 비정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샤먼, 토템, 여성, 수공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게 이제 비엔날레에 약간 시기적절하게 잘 우러나지 않았나? 그리고 덧붙여서 샤먼이나 토템 같은 이제 옛날 것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늘 비엔날레가 하면 항상 소외되었던 박물관이 이번에는 같이 껴서 같이 할 수 있었다는 점들 그런 점들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저도 사실 공감을 좀 했었는데 네.
이거는 네, 비평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가 열린 공간이라고 하고 또 최대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일관을 무료적으로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왜 이 일관을 그 오감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어떤 물론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네. 그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한 과정? 이 좀 네.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파크고 파크면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나 네. 닫혀있죠. 개방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까 아침에 입장했을 때는 이게 그냥 카페 전시인 줄 알았어요. 그때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감이 못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의 관람객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네. 터치하면 끝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흐름을 깬 거는 너무너무 멋지고 진짜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네. 과연 그게 이런 장을 열지 않았을 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시시를 왜 공공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무료 라운지로 개방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주차를 하시고 들어올 때 또 이렇게 통로가 저기 지금 앞에 보시는 광장에서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저 뒤쪽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건 되게 시각의 차이인데 저희 생각에는 차를 대고 이제 아니면 미술관에 들렀다가 오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정문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 그 비엔날레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여기를 입구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오늘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무료 공간을 라운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과연 얼마만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왜 그럴까요? 하다가 제가 사실 작가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이거는 이제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체온 체크하고 다음에 소음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없고 그냥 열렸으면 사람들이 뭐지? 여기 한번 들어봤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 토크 시작하기 전에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정신을 분열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터넷 세상에서 솔직히 더 심하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검색했던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결국엔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세상이 진짜 진실의 세상인 것처럼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까지 치닫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들을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변화해야 되는 구조인가? 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정말 비대면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인류의 어떤 미래인가? 근데 그 시간에 사실은 이 비엔날을 만들면서 거의 1년 넘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 자체도 전시 기간 동안에 되게 여러 번 있었어야 되지만 횟수가 되게 현저하게 많이 줄게 되었고 그런 구조상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런 식의 포맷을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뭔가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은 만나지 않고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에너지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직관이라는 그런 감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만남으로써 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에 관한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공간적인 제약에서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여는 것이 되게 의의가 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은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문경원 작가 같은 경우 광주에 삶의 맥락이 없는데 비엔날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러한 공원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이 공원
그렇다면 이 작업을 하면서 본인 작가 스스로의 맥락을 배제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의 맥락을 없다면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인지 아니면 자기 또한 참여자의 입장인지 이게 관점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공원은 근대에서 생겨난 공원의 그 공공에 모이는 어떤 이상적인 자연,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아주 개념적인 관념적인 공원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제가 만들고 제안한다는 것은 이미 제가 지향하는 어떤 이상세계에 대한 해석 또는 나의 관점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전지적 시점이나 좀 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정보들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고 싶었다라고 드린 말씀은 그것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저의 자의적인 제시나 정보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바로 스며들까봐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좀 더 풍경을 이렇게 늘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다면 갑자기 드론 슈팅으로 한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가 늘 보고 있던 어떤 세상의 풍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단순화되면서 그 안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잖아요. 의식의 전환이나 차원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공원이라는 그 안에는 분명히 작가의 관점과 시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아까 그 형식적인 측면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제 광주에 와서 저도 광주를 좀 더 비엔날레 참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제가 아까 어떤 모르는 이야기나 소재적으로 광주의 것들을 다루는 입장에서 만든 건 아니라고 했는데, 작품 제목에서 프라미스 파크 인 광주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최대한 완성도 있고 아름다운 작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는 코로나의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컨셉이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알거든요. 연기된 것도 많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거의 이제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난 건 저희가 너무 럭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형식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제한까지도 작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공자들이나 뭐 조금 젊은 층들은 정보를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받아들이는 거 훨씬 쉽지만 진짜 실제로 이 트라우마를 겪으신 연령층 분들은 이런 작품들을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아예 이해 자체를 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봤는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빠르게 지나가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술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반시대로든 반식으로 보여주는 생각될까 고민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신 질문이 사실은 작업을 만드는 사람들의 내 작업이 어디까지 완성이고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시적으로 뭐 한 방향으로 쉽게 이해되고 한 방향에서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면 사실은 예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뭐 열어가면서 보는 그런 시점들,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그것의 고민의 그 순위, 그러니까 그 단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도 사실은 만드는 사람들의 몫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어느 장에 펼쳐지고 어디에 놓임으로써 그리고 또 어느 시대에 감으로써 사실은 그 역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손쉽게 공간들을 만나는 것과 달리 지금 말씀하신 그 세대 간의 다 다름, 그런 관람의 그 폭까지를 다 고려하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하면서 다 만드는 입장에서 그걸 다 고려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지점에서 분명 각자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정도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질문하신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문경원 작가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서 건축은 사실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필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당과는 달라요. 예배당은 의도가 명확하죠. 공간도 예를 들어서 뭐 성 베드로 성당에 간다. 그럼 평면도가 좌우 대칭으로 돼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곳에 종교의 지도자가 서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권위를 갖게 하고 그걸 순종하게 만드는 공간 구조인데 공원 같은 것들, 그냥 오픈필드라고 하는 이런 카펫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신발을 저기서 벗고 일로 와서 저리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고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는 디자인한 사람이 의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방향성을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카펫을 바닥에다 깔지 않고 벽에다가 걸었으면은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면 벽에다가 카펫을 걸면 내가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카페트 그린 패턴과 내가 1대1로 마주보는 관계밖에 안 되는데 얘를 바닥에다 깔면은 아무 방향으로든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make your own, 그러니까 너만의 방향성을 만들어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바람은 오늘의 토론이 그리고 시작점이 돼서 앞으로의 또 뭐 전시를 관람하시거나 다른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실 때 더 확장된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좋은 토론 해주신 패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